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재윤입니다. 어제가 배당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당락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에서 한 0.5% 정도 내외로 주로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끝이 나는데 어제 같은 경우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당 투자로 들어왔었던 금리 투자의 물량이 대규모로 쏟아지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열심히 사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올해 딱 생각해 보면은 이제 올해가 마지막 거래인데 시장이 이제 3월달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시장에서 한때는 주식을 못 팔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이게 연말에는 주식을 못 사면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됩니다. 약간 시장에서 분위기 자체가 내년에 3천 넘어간다. 너나 없이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3천 넘어간다. 물론 그 이상도 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바로 갈 거냐 그 차이가 되겠죠. 자, 하나씩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지수 자체가 2,820포인트. 그러니까 실제 배당락이 거의 없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론적인 부분에서 배당락이 약 1.5% 정도였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어제 시장은 배당락을 포함할 경우 2% 가까운 상승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은 19조 정도 상당히 많은 거래대금이 유지가 되었고 외국인이 3,2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가 1조 9,700억 굉장히 많은 매도를 했다고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 물량이 2조 3천억 정도 매도를 했다고 그런데 사실 앞전에 10월 30일이라든지 11월 30일이라든지 이런 MSCI 리밸런스 나올 때는 외국인들 쪽에서 물량이 대규모 떨어질 때 이때는 기계적인 물량이 떨어진 케이스였고 어제 같은 경우는 기계적인 물량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실현 하는 물량, 이 물량이었는데 이 부분을 개인들이 대부분 다 소화를 했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선물시장을 보게 되면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12월 만기가 끝났을 때 이론적인 배당락이 먼저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세를 띌 수밖에 없다 되는데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는 1.28% 상승했다 됩니다. 다만 외국인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23일, 24일까지는 선물 쪽에서 누적 매수를 12,000개까지 늘렸던 부분에서 계속해서 축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어제 3,900개 정도를 매도하고 결국 누적 순 매수는 2,600개로 축소가 되었다 됩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인데 코스닥에서는 이제 굉장히 강한 급등이 나타났다 되죠. 아무래도 양도세에 대한 우려가 지난주부터 크게 작용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거래소가 2,800을 넘어갈 때 오히려 하락했었던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 하락분을 다시 다 채우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은 15조로 나타났었고 이제 3.28% 급등이 나타났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히려 코스닥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그 기간에서는 매도가 일부 떨어졌다 됩니다. 자, 수급 바로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우선 어제 같은 경우 개인들이 거래소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2조 3천이 넘는 매수를 했다가 되죠. 그래서 금융투자 같은 경우가 1조 3천억, 1조 4,300억 대규모의 매도를 했다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9일부터 이제 어제까지 금융투자에서 배당 투자로 들어왔던 물량이 4조 1,500억 정도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1조 4천에 나가면서 거의 3분의 1 정도의 물량이 축소가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배당 투자가 들어오고 나서 이 배당 투자 물량이 배당락 할 때 일부가 나가고 대부분이 1월 달과 2월 달 옵션 만기까지 서서히 나가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에 강하게 움직였다 보니까 배당 자체가 거의 공짜 배당이 돼버린 그런 케이스라서 대부분의 물량이 빠르게 우선 3분의 1 정도가 바로 해소가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물량은 2조 7천 정도니까 시장에서 소화를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물량이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베이시스가 플러스를 유지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해외 증시를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중 간의 갈등 이게 다시금 계속해서 나오는데 트럼프가 이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하자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갈등을 만든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미 재무부에서 중국군의 통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금지해야 된다라는 법안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발표를 했다고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월 11일 날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새롭게 당선된 바이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인 이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미중 간의 관계가 바이든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게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우려가 작용을 했다가 됩니다. 반면에 유럽하고 이제 투자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확결하게 추진을 한다 정도고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 0.5% 정도 다시금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다음에 미증시인데 어제 이제 국내 미증시에서 처음에 강세를 띄었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서명을 하면서 예산안과 추가 부양책 다 통과를 시켰는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언급한 부분이 1인당 개인당 2,000불 정도를 지급을 해주자라고 언급한 부분을 민주당에서 그 부분을 바로 표결을 하겠다라고 나섰는데 그 부분이 이제 장중 미선물의 강세로 연결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는 장중에 미선물이 0.4% 정도 선반영이 될 그런 케이스인데 결과적으로 그 법안 자체는 상원에서 통과가 안 됐다 되겠죠. 그래서 공화당이 거부를 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새로운 추가 부양책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미증시가 0.38에서 0.2% 정도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오늘은 소폭 하락 출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미증시가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강세를 볼 때 미증시의 강세를 끌고 간 쪽이 어디냐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빅테크 같은 경우는 8월 달과 9월 달에 고가를 못 넘어간 종목들이 아직도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미증시를 끌고 간 것이 중소형주가 끌고 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냐 어제 같은 경우 미증시 자체는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러셀 2000이라는 중소형 중심의 지수 같은 경우는 2% 전후의 급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미증시에서 인텔이라든지 아마존, 넷플릭스, 모더나 같은 일부 기업들이 강세를 보인 반면에 대부분의 종목이나 업종은 약세 하락을 보였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가 6% 정도 올라가서 23선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48분선에서 마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1.97% 상당히 강하게 마감이 되었다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당 락이라는 부분을 다 포함할 경우 국내 증시가 2% 정도 올라간 효과이기 때문에 그만큼 나타났다가 됩니다. 달러 인덱스는 다시금 90을 살짝 하에 있고 원달러 환율도 이제 1,090원대 전후까지 내려왔다가 됩니다. 자, 미증시 하나씩 다 보죠. 다우지수를 보게 되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앞전에 하락을 할 때가 약 9% 정도 하락했고 저점 대비해서 약 14% 정도 올라갔다 됩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모양은 다우나 S&P나 나스닥 비슷하다는데 상승폭이 다우가 제일 작았다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 14.47% 올라왔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 패턴을 만들면서 결국은 상단 자리 때 여기가 세기형 패턴의 상단인데 이 가격대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왔다 되죠. 그래서 지금 다우 지수를 볼 때는 3150포인트가 되는데 이 하단 자리입니다. 이 라인대를 이탈을 하게 될 경우는 세기형 패턴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날짜 자체가 하락일 수가 42거래일 그리고 반등일 수가 41거래이기 때문에 오늘 미증시가 42변곡에 들어온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양상에서 세기형이라는 부분을 제가 앞서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갭보정 차트를 갖고 설명을 해드릴 때 10월 중순이었죠. 그때가 갭보정 차트가 2개월이 넘는 장기 세기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에서는 올라가게 될 경우가 상당히 강하게 급등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반대되는 세기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150원이라는 이 가격대를 깰 때 시장에서 살짝 깨고 되돌림하고 왔다 갔다 떨어지면 괜찮은데 급락 조정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주의를 하자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인데 나스닥도 똑같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 약 17.7% 정도 올라갔다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스닥에서도 강세를 띄었다 이렇게 된 부분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14%인데 나스닥이 18% 정도니까 훨씬 더 강했다 되죠. 근데 역시 이 중에서도 대형이라고 하는 우리가 빵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아니라 중소형 쪽에서가 대부분 끌고 갔었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고가를 만들고 내려왔다 되죠. 그래서 어제 장중에는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 소폭 하락을 마감이 되었는데
그 하단 자리가 얼마냐? 12,75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2,750포인트를 깬다 하면은 주의를 바로 해야 되는 케이스 동일하다가 됩니다. 자, S&P 지수 보도록 하죠. S&P 지수를 보면 S&P 지수는 약 14% 정도 올랐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우 지수와 비슷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상승과 하락 지수 다 똑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756포인트를 어제 고가를 만들고 이제 하락을 하면서 3,727포인트로 끝났는데 마찬가지로 3,700포인트 이 라인대를 깨게 되면은 세게 하단 이탈 동일하다가 됩니다. 자, 그 러셀 2000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가 코로나 사태가 발생된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하락이 가장 컸고 반등 자체도 가장 약했던 쪽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실질적인 코로나 확산이 나타나면서 셧다운이 나타나고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 악재가 있다 보니까 대형보다는 중소형 기업들이 많이 포진된 쪽에서가 부도 가능성이라든지 상당히 우려가 나타난다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선거가 끝나고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이 성공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11월 달부터 가장 강하게 나타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 35% 정도의 급등이 나타나면서 미증시를 끌고 갔던 것이 중소형 중심이었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하락이 나타나면서 어제 같은 경우가 2% 전후에 급락이 떨어졌다 됩니다. 그래서 상승을 많이 했으니까 조정을 받는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인데 상승폭 자체가 원체 컸었기 때문에 조정폭이 현재는 고가 대비해서 약 3% 이상이 현재 나타난 거고 중요 라인대 하단 자리대를 깬 그림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미증시 자체가 많이 올라간 중소형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연말이 되니까 강하게 나타났다 여기까지는 우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보도록 하죠. 어제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은 사실 종합주가 지수를 소폭의 상승, 반면에 코스닥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되죠. 코스닥의 가장 강한 상승의 배경은 뭐냐? 개인들의 양도세에 따른 우려가 높았던 종목군들, 그래서 오히려 하락이 떨어졌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다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보게 되면은 사실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가장 재평가를 세게 받고 모멘텀이나 이슈를 가지면서 수급적으로 개인들이 가장 선호했던 것이 제약바이오가 되겠죠. 그래서 코스닥과 중소형에서 제약바이오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가 두드러졌다 되는 거고 이제 내년에 5G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 판매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다 보니까 5G 관련된 스마트폰 부품주 이런 쪽도 강세를 띄었다 됩니다. 반면에 하락이 센 쪽이 어디였냐? 하락이 센 쪽이 전통적인 배당주, 은행, 보험, 증권 이런 전통적인 금융주라든지 통신 이런 쪽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크게 나타냈다 됩니다. 오히려 이번에 배당 투자로 강하게 들어왔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줬다 이렇게 된 케이스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은행업종 잠깐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앞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배당으로 들어왔다. 그럼 배당을 먹는 게 맞는 얘기인데 배당이 아니라 배당 투자를 미리 들어가서 그 시세를 먹고 나오려고 들어갔으면 배당까지는 보지 말아셔야 되는 것이 기본 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배당 투자가 아니라 배당 주들에 대한 매수를 하고 시세가 나오면 차익 실현하겠다 이 관점으로 갔는데 지수 자체가 좋으니까 배당까지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은 투자의 방식 자체가 엇갈린 그런 그림이 되는 건데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달부터 이제 거의 은행주 같은 경우가 약 10% 정도의 상승을 했다가 되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라든지 평균적으로는 11월 초부터 배당 투자를 들어가면은 괜찮은 케이스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그림이 좀 빨랐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0월 중순 전후부터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 전후로 해서 이제 배당 투자를 올해는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서 KB라든지 하나금융 정도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상승을 얼마나 했었냐? 11월 말 12월 초까지 약 20%가 넘는 업종 상승이 나타났다 되죠. 그러면 이때는 배당 투자로 들어갈 때 20%가 올라갔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배당 수익률은 상당히 낮은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이 필요한 그런 케이스였는데 현재는 어제 같은 경우가 5% 정도의 하락이 떨어졌다 되니까 앞전에부터 갖고 와서 오신 분들은 그나마 배당 수익률이 상쇄가 될 수 있는데 나중에 12월 달에 올해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실만 난 케이스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배당을 먹으러 들어갔다가 평가 손실 크게 보는 케이스가 되는데
지금 은행 업종을 보게 되면은 현재 전체적인 그림이 추세 저항을 맞고 떨어진 거고 지금 현재 이 라인대에서 좀 더 추가적인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내년 정도에 움직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이다. 여기서는 반등 모멘텀이 나오려면 실적이 좋다든지 아니면은 저평가 메리트 자체가 다시금 부각되는 시장이 되든지 또는 실질 금리 자체가 올라가든지 이런 모멘텀이 필요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은행 업종은 볼 필요가 없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약업종 어저께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제약업종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한 게 뭐냐면 1월 달에 1월 둘째 주가 되겠죠. 둘째 주부터 이제 14일까지인데 10일에서 14일까지 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JP모건 컨퍼런스 있습니다. 사실 은행업종, 제약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1월달 효과를 가장 많이 기대했던 부분은 언제였냐면 2015년도에 시작을 하는데 2015년도까지는 그 당시에는 1월달 효과가 사실 코스닥 업종으로 나올 수 있지만 제약업종 중심의 1월 효과가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1월달부터 뭐가 나왔었냐? 그 이후에 한미약품이 기술계약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소위 말한 대박을 터뜨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급등이 나타났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한 11% 정도 1월달에 제약업종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뭐 시장 영향 다 봤습니다. 그때는 상승이 별로 나타나지 못했다 되고 그리고 나서는 11% 상승. 이때는 셀트리온의 거래소로 이전하면서 모멘텀 받았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에서 약 6년 동안의 채널 패턴으로 움직인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가 제약업종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코로나 인해서 무너졌다가 이 구간대에서 하단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재평가를 받아서 직전의 고가를 돌파를 했다가 시장에서 상단 자리 저항을 맞고 그리고 나서 9월달에 지지를 밟고 고가를 넘어갔다가 다시금 지지를 받는 형태까지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내 제약업종 내에서 제약 종목이 워낙에 많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종목별로 다 틀리다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슈가 있고 기술력이 있고 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여기 윗자리까지 더 열려는 있다가 되는데 조정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시장에서 개인들의 선호도가 너무나 높은 업종이기 때문에 신용이라든 이쪽도 역시 굉장히 많은 쪽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변동이 커질 때는 주의를 해야 된다 쪽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빨리 봐야 되겠네요.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라든지 뭐 네이버, 그 다음에 NC소프트라든지 이런 서비스, 인터넷 게임 이런 쪽에 들어갔고 주로 매도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도를 했다가 되죠. 시총상위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기관에서의 매수 보게 되면은 기관에서가 배당 기준일 때는 뭐랬냐? ETF 관련된 쪽은 많이 팔았죠. 그리고 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배당 라인 끝났으니까 ETF 쪽으로 많이 샀다가 됩니다. 그 외적으로는 뭐 삼성전기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그리고 한미그룹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던 그런 쪽을 매수했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중심에서 셀트리온 시총 최상위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다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시장에서 대규모로 매도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장에서 특징주라고 하기보다는 특징 ETF가 되겠죠. 인버스를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인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인버스는 중장기 투자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버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복리의 개념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시총 최상에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이 생기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버스라든지 레버리지는 뭐 시장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 차이가 있겠지만 특히 인버스 같은 경우 중장기 투자해서는 안 되는 그런 쪽이 되는데 실제로 올해 인버스 같은 경우가 3월 달에는 어마어마했었죠. 그래서 이때는 12,800원까지 갔었던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얼마가 됐죠? 2,640원.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그러니까 고가 대비해서 거의 뭐 70% 정도 빠져 있는 케이스고 11월 달 시장부터 해서 어제까지가 약 40%의 하락이 떨어졌다 됩니다. 근데 인버스 쪽에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번에 동학개미다 하면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게 뭐냐?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가장 많이 샀던 가격대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67,000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산 것이 ETF.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곧버스라는 인버스를 많이 샀다 그러죠. 그래서 인버스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이제 1조 가까이 28일 날 1조 가까이 샀다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소폭 축소되었다는데 차트상에서 보게 되면 채널 패턴의 하단 자리를 완전히 이탈했다 되죠. 그러니까 지수가 상단을 넘어갔듯이 반대된 케이스가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앞전에 박스권 마디 두 개를 뽑고 두 개 방 근처까지 왔다 됩니다.
또 이 말은 뭐냐? 과매도가 들었다 얘기죠. 그래서 인버스 같은 경우가 2880원이라는 자리대 이 라인대를 많이 올라가는 과정이 나온다면 이때는 위쪽으로 기술적 반등이 하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수가 기술적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버스 같은 경우는 오늘 왜 말씀드리냐면 시장에서 미증시의 불안시성 요소가 1월 4일 조지아주 선거 이게 굉장히 시장에서 파급 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들어온다. 그래서 혹시나 현금을 만들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약간의 해지성으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는 이제 대등 수치를 볼 때가 약간 미증시는 42, 40이 딱딱딱 떨어지는데 국내 증시가 그 부분이 약간 안 맞죠. 왜 그러냐면 앞전에 44거래 상승했고 44거래 조정이 끝났다가 되면은 실제로는 10월 20일 전후에서 끝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위쪽 방향으로 뽑아줬으면 좋은데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한 번 더 내려가는 과정이 있었다가 되죠. 이때가 MSCI 리밸런싱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리밸런싱 영향이 또 들어왔을 텐데 그 이때가 어떻게 되냐? 약 8거래 동안의 이격이 발생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흐름이었으면은 이 자리대 깨지 말고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이 나중에 올라갈 때는 가파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건데 그래서 44거래에 이어질 때가 12월 18일이 되는 거고 이때 구간까지 해서 우리가 마무리하자라고 했었던 때가 이 가격대가 되죠. 그래서 현재는 이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단을 좀 더 올라왔다 되는데 추세상으로는 동일한 채널 뺐때 상단 자리는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변수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되냐? 8거래라는 변수가 추가로 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이게 딱 1월 4일이 됩니다. 그래서 1월 4일이 국내 증시에서는 새해 첫날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변수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 가격이 2770에서 2780이라 할 때는 이 자리대는 꼭 지켜줘야 된다. 이 자리대를 깨게 되면은 매물이 많이 쌓인 자리가 되기 때문에 윗자리로 세게 올라가 상당히 어렵다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 지수상에서는 강하게 달려든다. 이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시장에서 지금 종목별 업종별로 가능합니다. 왜? 국내 증시에서 여전히 싼 종목 많고 여전히 좋은 종목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시장 영향이 제한적으로 업종별 차별화를 시켜주느냐 이 부분이 된다 생각하셔야 되고 우선은 이제 오늘 국내 증시는 2020년 시장이 마감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의 휴장이 들어가겠죠. 미증시도 1월 1일 휴장은 동일하기 때문에 겨우 1월 4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가 됩니다. 왜? 미국의 조지아주 상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은 다 동일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현재는 이제 빠르게 금융투자 물량이 소진이 될 경우는 그 다음에가 더 좋아진다는데 이게 얼만큼 유지를 할 거냐 아니면 빨리 더 물량이 출회될 거냐 이 차이가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변수가 있다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는 여전히 가능하다라는 관점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금 비중이 없이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올 한 해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한 해였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상대적으로 저조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년 시장에는 다들 성과가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좀 기대하면서 올해 마지막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